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컨텐츠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너무 좀 이야기가 많고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할게요. 뭐냐면 오늘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요 4권짜리 문학동네에서 이제 나왔고요. 세계 문학정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요 유발 하라리의 극한의 경험, 요 책 그 사피엔스랑 이제 호모데우스 나오기 전에 쓴 책인데, 이게 작년쯤에 그 옥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책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이거를 정말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를 안 붙이는데, 이거 뭐라고 하죠? 책갈피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거 읽는데 좀 그 영상 만들 때도 좀 신경 써서 이번에 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 정말 1800년 초에 프랑스 이제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이제 서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원래 이제 톨스토이가 다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려다가 이제 좀 더 파고 들어가고 하다가 보니까 이 전쟁과 평화를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를 전쟁과 평화를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유발 하라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사실 이거 추천드릴 만한 그런 책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한 것도 제가 솔직히 좀 많이 느꼈고, 이 앞에 번역하신 분 옴기니의 글을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것도 좀 별로고, 네, 하여튼 좀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든 내용입니다. 유발 하라리 이 작가 자체도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일부만 얘기를 해드리고, 이 책에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전쟁과 평화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쟁과 평화 이전에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은 역사가들에 의한 그런 전술이라던가 황제의 업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록이었지만은, 낭만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전쟁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작성을 하고 그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전쟁에 참여한 이런 개인들 있잖아요. 기사라던가 귀족이라던가 일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기록은 뭐냐면, 한쪽 눈이 전쟁에 가서 소실됐거나 팔이 잘렸거나 총상, 자상을 입었거나 다리가 잘렸거나, 이 몸의 기록이에요. 일종의 몸이 하나의 양피지인 거죠. 자기의 로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지만 낭만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경험담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쓴 게 이 전쟁과 평화가 나올 수 있었던 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한의 경험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많이 나와요.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톨스토이 자체도 이 전쟁과 평화 이 소설을 일반 소설, 문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학을 초과한 글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로자 이현우님의 강연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 해설에도 그렇고, 당대에도 문학의 범주로 끼워 넣기가 좀 그렇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인물이 많고 많은 계급, 귀족, 왕, 다른 나라의 사정이라던가 정치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해설을 해요. 톨스토이가 직접 나레이션을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리뷰를 했던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이런 내용도 상당 부분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역사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핵심된 부분도 그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폴레옹이 나왔어요. 우리 모두 나폴레옹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 키 작고 요 말 타고 있는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저도 잘 몰랐어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하도 많이 나와서 톨스토이가 이 책을 쓸 때 나폴레옹의 전기라던가 관련된 이런 자료들, 역사학자들이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방대하게 수집했다고 하네요. 톨스토이는 전쟁이라는 게 왜, 그런 거대한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러시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러시아는 그 고대가 있고 그리고 근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중세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몽골의 지배를 1200년대?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은 몽골이 지정한 왕, 어떻게 보면 괴뢰정부죠. 괴뢰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에 협조하는 이제 귀족, 지주들과 그 밑에 일하는 이제 농민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식민 지배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이제 출범을 하려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와요. 그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게 이제 페테르부르크, 거기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던가 철학자, 학자들을 다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런 문화 도시로 양성하려고 기획을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유럽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문화에서 이제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귀족들이 다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농민들은 무슨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굉장히 이제 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프랑스와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자신들이 카피했던 그런 문화와 독립적인 정체성을 어느 정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도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 프랑스군도 포로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서로 존중도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대우도 해주고 일부에서는 여기 상대편 장교, 이제 포로로 잡은 장교한테 장교 수당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잘 싸워요. 나폴레옹이 잘해서 그렇게 전투에 계속 이긴 거는 아니겠지만은 모스크바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함락이 되고 모스크바에 있던 이제 핵심 인력들과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미 90% 이상 먼저 빠져나간 상태가 되고 대부분 목조 건물로 지어진 모스크바가 잦은 이제 화재로 거기서 지내던 이제 프랑스 군들이 모스크바에 있던 이제 물자들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제 군의 사기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그리고 굉장히 또 날씨가 춥게 변해요. 여름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출정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왔을 때 9월인가 거의 한 10월쯤 됐고 이제 퇴각을 할 때는 굉장히 추울 때여가지고 거의 나폴레옹의 최측근만 살아 돌아간 그런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됐죠. 이게 이 전쟁과 평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핵심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참모진들의 정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의한 다툼, 그리고 여기 많은 이제 귀족들과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귀족들의 삶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찬양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것은 당시에 받아들여지기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농민의 삶 그리고 노동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육체에서 오는 경건함, 그 내용이 요 극한의 경험에서도 이루어지죠. 이 책에서는 계시라고 나와요. 계시. 근데 꼭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이전의 생활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이라던가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계시를 받는다는 거를 느끼죠. 그런 부분이 전쟁과 평화 4편에서 이제 피에르라는 이제 거의 주인공급인, 제가 생각하기에 톨스토이 본인의 이제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피에르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블로그 했었는데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더보기란에. 거기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시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또 설명을 많이 해놔요. 덧붙이는 말 해서 자기가 직접 해설을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필요 없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중간중간에 톨스토이가 작가로서 개입을 많이, 그러니까 해설자로서 개입을 많이 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약을 한번 하면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영웅주의적 그리고 엘리트주의적인 이런 역량, 소수의 이런 역량이 전쟁이라던가 역사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회에서, 이미 그 시기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별거 아닌 이 다수의 집단적 의식과 무의식의 이 총합이 이제 소수의 엘리트나 영웅으로 반영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명의 영웅이라는 거는 일종의 아이콘인 거죠. 누가 됐든 간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폴레옹이 아니었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 다른 누군가, 나폴레옹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누군가를 내세워서 프랑스가 그 당시에 처해 있던 그런 감정들을 표출할 만한 아이콘을 찾아서 내세웠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에서는 딱히 그렇게 주목할 만한 영웅이 없었는데, 왜냐면은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프랑스군을 몰아냈냐면은 게릴라전이었어요. 계속 이제 두드려 맞다가 계속 이제 지고 퇴각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웃복싱 스타일로다가 프랑스를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중앙에서 누군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승리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처음에 방향을 잡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강력한 영웅이 있으면은 쓰기 얼마나 쉬워요. 그 사람만 파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승리의 요인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파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두꺼워졌다. 이것을 제가 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뭐 평소에 읽고 싶었던 분은 뭐 이렇게 생각이 나다가 이렇게 읽는 거는 좋겠지만은, 나는 전쟁과 평화를 전혀 모르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읽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 프랑스 문화, 그리고 200년 전이네요. 200년 전에 이런 사회, 우리나라도 200년 전에 어떤 사회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세계 문학 정집 그리고 고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읽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에 이 전쟁 전후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림이 여기 극한의 경험에 나오거든요. 그 미학 오디세이,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미학 오디세이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를 그린다. 그게 당대 시대의 정신이 미술에도 반영이 되고 문학 작품에도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 그림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작가가 상상을 해서 그렸어요. 뒤에는 엄청난 전투가 정말 바둑판 모양으로 정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뇌부에서는 딱 앉아서 깔끔한 옷을, 비전투 복장을 차려입고 지휘봉을 들고 전투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신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고 전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각자 일어나는 정말 1분 1초 정말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 체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중앙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내용이 여기도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중앙통제 시스템이 전투에서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보고 체계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신뢰를 안 해요. 그 보고가 이미 이거는 의미가 없는 보고다라고 서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1800년대 후반의 그림인데요. 요걸 보면은 어떠냐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은 영웅주의적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장 전체를 지배하는 관점으로 그려졌다면은 이거는 이 전쟁에 참여한 병사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서는 감수성이 작용하고 개인의 작은 경험이 이런 회화에서도 관찰이 되지만은 기존의 이성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영웅주의적, 엘리트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에서 점점 탈중심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다음 작품인 안나 까레니나를 보면은 그 레빈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제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농사도 짓고 막 농사 관련된 책도 쓰고 맨날 사냥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톨스토이는 직접 다 경험을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가 귀족의 위치에서 내려다 봐서는 이 전체를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직접 그 사람이 되어 봐야지만 큰 그림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존의 사상과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런 사상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직접 몸소 실천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톨스토이즘이라는 이런 움직임도 만들어내고 또 성자로까지 이제 추대되기도 하죠. 삶 자체가 굉장히 또 비범합니다, 이 사람이. 저는 이제 다음에는 톨스토이의 이제 중편이나 단편을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굉장히 이 톨스토이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고 생각하는 게 비범합니다. 재밌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내용도 재밌지만은 이 작가로서 개입한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요거 읽느냐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고 정말 빠듯하게 읽어가지고 대출 기간을 겨우 또 지킬 수 있게 됐네요. 네, 영상을 또 찍으려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5권의 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